자,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러닝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온라인 학습, 전자칠판 등의 서비스가 등장을 했고요. 또 아날로그 시대에 비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교육의 AI, AR, VR, IoT, 로봇, 클라우드 등과 같은 이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혁신, 그야말로 미래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이라는 말이 어쩌면 이제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세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Games and Virtual Environment 연구소 소장이신 안선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가상현실이 가져올 교육과 소통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06년부터 VR과 AR을 연구해 오셨으며 지난 10년간 Games and Virtual Environment 연구소의 소장으로 VR, AR 환경 내에서의 경험들이 현실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커뮤니케이션, 보건, 교육, 테크놀로지를 혼합한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 계신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안선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셨는데요. 발표 기대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지금 영문으로 준비를 해놔서 발표는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포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VR에 대한 연구를 한 지는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학위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했습니다. 행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석사학위 그리고 박사학위는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했는데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지아 대학 부교수를 지냈고요. 또 Games and Virtual Environments 랩의 이제 그 디렉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VR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이라는 것, 공부하는 것 보통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리고 또 확정적입니다. 또 교훈적이고 정적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능동적이어야 되고 탐구 중심이어야 되고 또 역동적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VR로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학습 활동을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가 어떤지 말씀드리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제 너무 비싸진 않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현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한번 볼까요? 자, 그 개념은 사실 1950년대부터 존재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개된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감각 큐를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데요. 최초의 VR 헤드셋입니다. 5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아이벤 서더랜드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 그곳에 간 듯한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세계에 가 있는 것 같다. 그 세상에 실제로 가 있는 느낌이다 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VR은 결국 유저 주변에 여러 가지 감각 큐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맛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직접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콘텐츠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동작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렇게 트래킹하고 또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결국 학생들이 여러 세상을 이렇게 방문하도록 다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걸 배워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좀 더 나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같은 것을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그러면 VR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현실의 그런 난관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VR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VR의 굉장히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요. 시계를 빨리 앞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0년대 남성인데요. 60년대 남성의 모습으로 몇 초 만에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VR 세상에서 굉장히 유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과관계를 쉽게 가르칠 수 있죠. 자, 미래의 결과가 어떨 것이다. 가르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VR의 굉장히 강력한 측면이 있는데요.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접적인 정보를 전달받을 때에 비해서 태도 변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상황의 맥락적인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뇌에는 VR로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맥락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VR을 경험을 하게 되면 실제 경험한 것하고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말 살아났다. 어떤 역사적인 순간인데 내가 그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내가 마치 그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의 디테일을 직접 느끼고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했던 그러한 실험 중 하나인데요. 예, 지금 참가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남의 눈을 통해서 보는데요. 생맹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녹색 스크루가 있죠. 구멍이 녹색이고요. 스크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녹색도 있고 적색도 있는 거죠. 스크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색깔에 맞춰서 스크루를 지금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맹인 게 어떤 것인지를 이 참가자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맹을 VR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장애가 있는 그분을 내가 좀 이렇게 추가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VR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생맹인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을 하게끔 학생이 있었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남아서 추가로 생맹인 학생을 7분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그냥 상상만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그 시간의 절반 정도만 그부를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즉 다른 행동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부를 도와주는 시간에 있어서 그만큼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는요. 일단 경험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루를 독감에 걸린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입니다. 자, 그래서 백혈구 그리고 항체를 이용을 했죠.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사실 우리 나 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면요. 실제 칼로리의 무게가 어떤지를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별한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서 이 감자칩을 들어 올립니다. 굉장히 가볍죠? 근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칼로리 밀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감자칩 굉장히 가볍지만 칼로리가 많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정보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생한 그러한 수업이 되는 것이죠.
자, VR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 개인적인 경험이 되겠고요. 예, 인터액션을 해주게 되고 또 경험적인 그러한 수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내용이 살아나고 또 이와 같은 맥락적인 디테일들을 학생들이 잘 기억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이 VR에서 이제 배운 것, 그 태도 변화 이런 것이 헤드셋을 벗었다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의 태도와 행동도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결과가 있는데 이것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VR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있는데요. VR 경험의 효과가 꽤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뭐 기존의 플랫폼, 뭐 책을 읽었다든지 텍스트를 읽었다, 그림으로 공부를 했다, 동영상을 시청했다. 요것에 비해서 VR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가상현실이 그럼 너무 비싼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VR의 그러한 장점,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R 교육이 뭐 미래 교육이 아니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죠. 구글이라든지 오큘러스하고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예, 그래서 VR을 그 교수 계획에 도입한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트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그 코비드19 때문에요. 자, 지금 VR 환경 내에서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학생과 교사가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요. 자, 그리고 VR 내의 학생들의 반응은 우리가 측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몇 초간의 반응이라든지 뭐 밀리초 단위로 우리가 다 측정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VR 헤드셋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VR 연구를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헤드셋이 5만 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선 올인원 VR 헤드셋을 한 400불 정도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스마트폰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구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기기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인프라를 한번 구축하면, 즉 헤드셋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즉 이 인프라를 100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VR에 그러면 그 A piece of equipment that 대가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로 박스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애니메이터가 필요하죠. there's a significant overhead costs that 예, 그래서 아웃소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QC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능력이 제각각이고 또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R 그런 프로그램 어떤 거는 굉장히 좀 너무 아니다, 품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것은 굉장히 고품질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학제적인 팀이 필요하겠죠. 뭐 엔지니어만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컨텐츠가 사실 만족스럽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야 되고요. 뭐 과학자, 다양한 엔지니어분들 등등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VR 헤드셋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하고 비슷하죠. 사자마자 중고 제품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이 됩니다. 예, VR 헤드셋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에 다수를 산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로 그 구형 헤드셋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R을 경험을 할 때 좀 멀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차가 좀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매스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또 헤드셋을 좀 우리가 맞춤식으로 해서 이 매스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VR이 지금 나의 그런 학교나 기관에 적용 가능한가 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매년 몇 명의 학생과 그 교사를 내지는 직원을 교육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여러 명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동일한 교육이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VR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교내 내지는 사내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웹 기반의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예, 좀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이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속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여러 물리적인 지역에 흩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모을 수 있었을 때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VR 형태로 IEEE 그 회의를 이렇게 버추얼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5일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단독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가상 공간에 모여서 동일한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의 VR은 이런 하나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연계하고 또 서로로부터 배우는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증강, 혼합현실의 교육 환경에 적용된 그런 예들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발표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의 조용상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가 문제에 대한 고민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은요, 공공과 민간 기업을 두루 경험한 에듀테크 전문가로 학습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 또 개별화된 맞춤 학습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학습 습관과 지식에서 취약점을 진단하는 추론 엔진,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화 기술, 디지털 동반자 기술 개발 등 혁신적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조용상 대표님의 발표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용상입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대두됐을 것 같은 단어일 것 같은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조금 매크로하게 좀 큰 개념으로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간단하게 짚어보고 우리가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왜 고민해야 할까? 그럼 이것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뭔가? 우리가 문제 정의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것은 그냥 실패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잠깐 볼까요?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과정이고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 형태로 있던 자료들, 정보들을 디지털로 단순하게 변형시키는 형태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스캔해서 디지털 이미지로 만든다든지, 손으로 쓰거나 이제 타이핑 하던 문서들을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일단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코드로 정보를 표현하는 과정들, 이미지, 영상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화된 정보들에 조금 더 기능적인 면들을 고도화시키는, 예를 들면 이러닝이라든지 무크라든지 최근에 디지털 서비스에서 AI를 접목한다든지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럼 또 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금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조직 전체가 사고하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달라지는 것이고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달라지는 그리고 정책과 법 제도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 일체를 모아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까지 계속 20년 동안 경험해 왔던 전체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그 종합적인 총체적인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개념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 지점 중 어디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를 오늘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인데요. 자,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때, 뭐, 초등학교든 대학교든, 그 훈련기관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자료를 가지고 교육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경험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디지타이제이션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나 도서관이나 이제 개인이 어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그 학습 경험에서 보면, 우리는 영어를 공부할 때, 수학을 공부할 때 AI 서포트를 받고 있는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나 AI로 분석을 한 전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튜터가 상담을 해주는 경험을 또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뭔가 비교과 영역,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도 우리는 디지타이제이션을 넘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형태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와 보면 AI 이제 어시스턴트나 AI 튜터가 저를 밀착해서 보면서 전 과정을 저의 학습 전 과정을 또는 저의 데이 라이프를 계속 보조해주고 뭔가 추천해주는 이런 학습 경험과 생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한 가지의 유형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경험을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 경험에 충돌이 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완충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고민입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마 이미 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교실에서 20명이 있던 300명이 있던 우리 모두가 다른 성향과 다른 학습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경험들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방식을 보면 원 사이즈 피츠 올이었죠. 자, 하지만 실제로 학습자 개인의 성향과 학습 속도와 이해 수준을 감안한다면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거나 디지털 학습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 사이즈 does not fit all입니다. 그러면 이 이슈를 어떻게 풀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게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접근할 수 있는 폭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용을 낮추면서 품질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게 하려면 이 철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이 삼각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교육에서 밸런스 이슈가 최근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드 스킬이라는 것은 학위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측정 가능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들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달하고 있는 지식이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인정하는 지식들이죠. 그런데 소프트 스킬은요, 가르치기가 어렵고 측정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스킬들입니다. 이를테면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고의 유연성, 리더십, 공감 능력, 팀워크, 팀 매니지먼트, 타임 매니지먼트 이런 스킬들입니다. 이런 스킬들은
오히려 익힌다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인재는 소프트 스킬을 잘 갖춘 인재들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드 스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고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 스킬을 좀 더 높였다가 하드 스킬을 낮췄다가 이런 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이슈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이슈들을 어떻게 기술로 한번 해법을 찾아볼까 고민하게 된 거죠. 자, 에드테크를 이용할 때 먼저 어댑티브 러닝, 맞춤형 학습, 개인별 맞춤 학습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 개인별 맞춤 학습이 앞에 나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느냐? 예, 상당 부분 솔루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댑티브 러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개만 있어도 안 되고 세 개가 다 필요한데요. 일단 풍부한 리소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부한 리소스에는 일단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컴팩트하고 장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풍부한 리소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이 견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커리큘럼들을 보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그 구조화된 지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촘촘하게 구조화된 지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별 커리큘럼을 짜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학습 계획을 짜줘야 되는데 커리큘럼이 기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학습 계획을 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아주 촘촘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 사람을 위한 학습 계획을 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어댑티브 러닝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이제 교육 분야에 적용을 할 때 보통 한 5가지 목적을 가지고 AI를 도입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반복적이고 루틴하게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 요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하고 학부모나 학생 간의 그 루틴한 대화들, 뭐 알림장을 주고받는다거나, 뭐 그 개정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과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그 결과가 뻔하고 루틴한 대화들은 기계적으로 이제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고요. 우리는 조금 더 하이터치, 그 심도 있고 감성적이고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대화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한 기술은 그 보편적인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것 같은 그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 또는 학력 격차가 좀 심하게 벌어져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을 어떤 이유로 포기하게 될 건지 어느 지점에서 포기하게 될 건지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휴먼 에러,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교장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아니면 학습자 본인이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화된 학습 계획, 개인화된 학습 자원을 제공받기 위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하는데요. 요즘은 하이퍼를 앞에 더 붙이는 단계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개인화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튜터, AI 어시스턴트 이 두 개념에 대한 비교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AI 스피커라는 걸 통해서 AI 비서, 가상 비서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알려져 있고 해봤습니다. 그럼 AI 튜터는 뭘까요? AI 튜터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물론 AI 어시스턴트가 하는 수동적인 명령어를 수행하는 기능들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AI 튜터는 능동적으로 개입이 필요할 때 깨어나서 개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매달 첫 번째 학습을 시작할 때 지난달의 학습 내용을 요약해서 브리핑해주고 무엇이 약점이었는지 무엇을 학습 습관을 개선해야 될지 어떤 부분의 성적의 성취 수준을 조금 올려줘야 될지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지식이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할 때 집중하지 않고 뭔가 이제 산만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역할. 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정상적인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죠. 그래서 디지털 컴패니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I 튜터의 컨셉은 이렇게 정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AI 기술을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끌어갈까요? 지금 보시는 그 원들은 AI에 대한 기능적인 분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적인 분류를 교육 분야에 접목했을 때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거나 맞춤 학습 계획을 세워주고 언어 처리 능력을 통해서는 질의응답을 대신해주고 언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진로 적성에 대한 또는 그 나의 이 진단 검사, 그러니까 뭐 이제 태도나 적성에 대한 이런 검사지 결과를 가지고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엑스퍼트 시스템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류의 기능들을 가지고 교육 분야에 적용한다면 성공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현 가능한 디지털 기술과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교육 서비스를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루프를 계속 돌게 될 겁니다. 먼저 학습의 활동이 시작이 될 텐데요. 아무런 정보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아마 보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또는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의해서 학습이 일단은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학습이 시작될 때 사용하는 리소스의 유형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멀티미디어 리소스의 형태도 이미지, 멀티미디어, 비디오, 애니메이션, 360, AR, VR 여러 가지 컨텐츠가 주제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선별이 될 것이고 그렇게 선별된 컨텐츠들이 커리큘럼 목적에 맞게 재조합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녕 반가워라고 말하는 그 귀여운 친구가 있죠. 자, AI 어시스턴트도 아니고 바로 이 친구가 AI 튜터입니다. 그런데 이 AI 튜터는 인터페이스일 뿐이에요. 그럼 AI 튜터는 무엇을 가지고 디지털 컴패니언처럼 옆에 붙어서 학습을 같이 이끌어가 줄 수 있을까요? 그 점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럼 AI 튜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어떤 데이터를 먹고 AI 튜터는 학습을 도와줄까요? 얼마나 공부했는지에 대한 시간, 시험을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문항들을 어떤 순서대로 풀었는지, 문항에서는 얼마나 시간을 소비했는지,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과제는 어떤 것이 있었고 수행은 했는지, 그리고 어떤 미디어들을 이용하는지, 어떤 순서대로 교육 서비스를 탐색하고 있는지, 어떤 학습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았을 때 어떤 활동으로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았는지 이런 모든 학습 비학습에 관련된 이벤트라고 부르는 그 이벤트 데이터를 먹고 AI 튜터는 발전합니다. 자라난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계속 발생하는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학습 분석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학습 분석을 할 때 자, 이런 학습 환경에서 뭔가 액티비티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존에 보던 뭔가 데이터 형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셨죠? 예, 기술적으로는 제이슨이라는 포맷인데 이런 포맷은 인공지능이 그냥 바로 학습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사람이 가공을 하거나 뭐 이게 가비지를 이렇게 제거해서 뭐 최적화시킨다거나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생성되는 단계부터 자동화를 시켜주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도 높아지고요. 일단 쉽게 말하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의 맥락을 그대로 기록해서 AI에게 학습을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AI가 학습을 하고 AI가 추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어떤 시간 패턴으로 어떤 순서대로 공부를 했지, 요일별로는 어떤 과목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공부를 시작한 패턴이 약간 불규칙적인데 시험을 볼 때 순서대로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건가? 조금 쉬운 문제인데 성취 수준이 높은가? 문제를 찍었나? 문제가 왜 틀렸지?
만약에 틀렸다면은 이 친구의 진짜 이해력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지? 이런 모든 추론 과정들이 이 종합적으로 누적된 과정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표현한 건데요. 리즈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여러 가지 통찰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뽑아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의 학습자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피드백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피드백이라는 거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레코멘데이션, 추천에 대한 기술이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튜터나 선생님들이 보게 되는 아주 촘촘한 이제 리포트인데요. 여기에는 그래프도 있지만 텍스트도 있고 텍스트와 숫자와 그 텍스트가 조합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은 숫자 하나도 사람이 생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수집된 데이터로 빅데이터 처리를 하고 AI가 추론을 해서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생성한 다음에 튜터나 선생님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이 아이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의 형성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고쳐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그 사람이 받았을 때 하이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자, 그거 제한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다 선생님들이 하이터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 튜터가 365일 24시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하이터치를 해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주죠. 매달 첫 번째 학습을 시작할 때 지난달 리포트를 요약해서 해주고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또는 장기간 학습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좀 다른 짓을 하거나 지금 학습이 중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AI 튜터가 깨어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4글자로 퀴즈를 맞춰보세요라는 넌센스 퀴즈를 내서 뭔가 학습의 그 환경으로 이렇게 다시 끌어들이는, 유인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퀴즈의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글자. 초코우유죠. 초에서, 초에 있는 코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로, 뭔가 좀 재미 요소를 많이 곁들여야 되는 거죠. 그냥 딱딱하게 AI 튜터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흥미나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재미 요소를 갖고 있고 위트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소 감성적인 부분도 이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패키지드, 또 프리페어드 러닝 패스웨이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각각의 장단점과 성향과 뭐 보충이 필요한 부분, 심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연산 스킬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어떻게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 소인수분해,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풀어가는 스킬, 속도가 오래 걸리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손이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연산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조금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문제만 그냥 막 보내주면은 연산력이 올라갈까요? 예, 올라는 가겠죠. 그런데 지루하고 수학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조금 더 재미있고 연산력을 올리게 되려면 형태에 맞는 게임들을 한번 제공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게임을 활용한, 시리어스 게임을 활용한 수학의 연산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자료를 추천해 줄 수가 있겠죠. 이 학생에게는 아케이드 게임이 잘 어울릴지, 이 학생에게는 카드 뒤집기가 잘 어울릴지, 그 카드 뒤집기가 어울릴 만한 토픽일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자료를 추천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영어는 그러면 어떨까요? 영어 학습에서는 우리가 원어민과 대화를 하거나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늘 시간은 제약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영어 말하기를 하면 과연 영어 말하기 스킬이 빠르게 발전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영어는 많이 써야지, 많이 말을 해야지, 또 실제 영어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단어나 문장들을 많이 익혀야지 영어에 좀 친숙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림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유대화, 주제를 가지고 학습자하고 자유대화를 할 수 있는 음성인식 엔진, 영어 음성인식이 내장된, 그리고 스크린이 내장된 AI 스피커 형태인데요. 24시간 언제든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튜터이자 어시스턴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ESL 환경에서 자유롭게 AI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영어 스킬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프로세스를 거쳐왔는데 마지막에 리포팅 시스템을 보면 이건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웹 화면에서 보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모바일 환경에서 보는 리포팅 시스템입니다. 같은 정보지만 어떤 환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메시지의 볼륨을 느리고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징 기술도 자동화된 기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학습이 시작돼서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좀 더 심화나 보충할 수 있는 레코멘데이션까지 가서 마지막에 이해관계자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까지 왔는데요. 자, 이 과정 중에, 전체 과정 중에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 정보를 가공하거나 변형한 과정이 있었나요? 없었죠.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우리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경험을 바꿔서 정보에 대한 학습 경험에 대한 그 형태를 바꾸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변화까지 도달됐을 때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가 그 주연한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그 가슴에 이렇게 모바일 폰 같은 그 AI 디지털 컴패니언을 뽑고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이 시기가 2025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25년에 과연 우리는 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페이스라면 어쩌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교육 분야에서는 최소한 AI 튜터가 이렇게 충분하게 추론하고 먹고 자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쌓인다면 그 이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쓰는 것이죠. 기술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컨텐츠예요. AI 기술은 컨텐츠를 더 빛나게 해주고 컨텐츠를 더 잘 쓰게 해주는 거지 AI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에서는 따라서 무슨 문제를 풀 것인가, 어떤 컨텐츠를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AI를 어떻게 써야지,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목적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교육 분야에 도입을 할 때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영상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AI의 발전 가능성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기술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자, 이번 트랙의 이제 마지막 발표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강승욱 솔루션 아키텍처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Digital Innovation in Education with AWS Services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강승우님께서는요, 단연간 스타트업 백엔드 개발자로 경험을 쌓았으며 실무 레벨에서의 이 아마존 웹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서비스 아키텍팅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승우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도와드리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승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AWS에서 그러한 교육 산업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혁신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기반의 정보들을 좀 전달을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 교육기관들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런 폐쇄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습 플랫폼들을 이런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야만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유네스코의 이제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 거의 대다수의 이제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은 분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분포에서 저소득층 국가들의 25%만이 온라인으로 교육 플랫폼을 전환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고소득 국가들은 90% 이상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수행을 했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고 이런 트렌드를 위하여 기술적인 발전이나 개방 등을 훨씬 더 많이 도모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으로 인하여 현재 올해의 4월에는 15억 명 이상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홈스쿨링에 대한 경험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변화되는 교육 플랫폼에 이제 우려되는 점들은 41%의 이제 고등교육 운영 기관들에서는 이게 앞으로는 기존의 학습 플랫폼으로서 돌아갈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90% 이상의 운영자들은 그러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컨선들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AWS는 기존의 이런 교육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걸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있어왔던 그런 특이점들은 그런 수많은 교육 분야 산업들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변화에 발맞추어서 플랫폼이나 앱들이나 컨텐츠들이 수많이 생산이 되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기 위하여 시청자, 그다음에 구독자, 그다음에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S는 이러한 요구 사항들에 맞춰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수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AWS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위하여 24개 이상의 지리적 거점인 리전과 그다음에 그 리전에 속해 있는 가용성을 위하여 77개 이상의 가용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텐츠들을 글로벌리 서비스를 하기 위한 216개 이상의 팝 엣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여러분들 클릭 몇 번만으로 서비스들을 전 세계 어디로 제공을 한다든지 전송을 한다든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 국가에서 있는 이 교육 비즈니스 자체들이 이러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미션 크리티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몇몇 개를 좀 살펴보자면 이탈리아에서는 그 비스마트라고 하는 회사가 온라인 교실을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 이상의 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에서 학습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AWS의 차임 SDK를 통해서 온라인 상의 버추얼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의 임파르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가상의 이제 학습들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나 교육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요. AWS는 90개 이상의 교육기관들을 온보딩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사바스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그 교육자나 아니면은 그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외에도 그런 교육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의 업무들을 온라인상 클라우드상에서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었고요. 애리조나 대학에서는 이제 상담 업무나 아니면은 이러한 그 온라인상의 이제 컨퍼런스 콜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 아마존 커넥터라고 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직원들의 혜택까지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AWS에서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리모트 데스크탑을 위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문의나 도움을 받기 위한 서비스들, 그 다음에 버추얼 컨퍼런스를 위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파일 스토리지나 아니면은 안전한 인프라의 접속을 위한 서비스들까지 내포를 하고 있고요. 총 AWS는 170개 이상의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이 폭넓게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에 관련된 저희 AWS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AWS 클라우드가 지니는 장점들을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세션들에 보면은 머신러닝이나 AR, VR 그리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AWS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인 것은 비용이겠죠. 네, 이런 비용들을 최적화할 수 있게 저와 같은 솔루션 아키텍트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자원들이 여러분들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만 끌어다 쓸 수 있는 페이즈 유고의 컨셉추얼한 AWS 클라우드의 그런 장점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페이스 유고의 특징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혁신이나 이런 발전들을 하실 때 훨씬 더 손쉽게 시도를 해보실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실패의 두려움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장성과 신속성만 고려를 하실 때 놓칠 수 있는 그런 시큐어한 부분들이나 하이 리스크한 부분들을 AWS는 저희의 관리된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그러한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AI/ML, 그다음에 AR, VR, 그다음에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지가 넓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학습을 위한 학습 플랫폼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온라인 수강을 한다거나 시험 기간이거나 할 때에 그러한 폭발적인 수요에 근거해서 그런 자원들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내재하고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앞서서 제가 페이즈 요구라고 하는 이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장점을 훨씬 더 잘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어떤 알람 설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컴퓨팅 파워드를 선택하거나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초 가입 시 1년 동안 제공을 해드리는 프리티어,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리티어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클라우드를 운영하는데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듀케이션 교육 분야에서 AWS의 이제
그 키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IT 분야로 이제 교육이 넘어가면서 그런데 필요한 프로비저닝에 필요한 시간들, 그다음에 비용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그 망분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의 컴플라이언스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AWS를 사용하시면은 자동화된 이런 분야,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그리고 여러 가지 손쉬운 설정과 알람 설정, 뭐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서포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하는데 몇 주, 몇 달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셨다면, 현재 클라우드는 몇 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두 다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이러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급격한 교육 플랫폼의 온라인 이동과 거기에 따른 AWS가 드리는 장점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유즈 케이스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세션들에서 계속 강조가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교육들도 이제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나 AI, VR, 그리고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결국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의 가장 주요한 주안점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기반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에 넥스트 스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AWS는 앱스트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스트림은 가상의 이제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교육 분야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 뭐 예를 들면 오토데스크라든지 매스워크이나 솔리드워크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한데요. 이런 앱스트림을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동을 하고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실제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그런 고성능의 컴퓨팅을 확보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을 들일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디바이스로든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저희는 이제 End User Computing EUC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앱스트림뿐만 아니라 가상의 윈도우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VDI 환경의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지, 쉐어드 스토리지 형태로 쓰실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형태로 쓰실 수 있는 워크닥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에 커넥트할 수 있는 워크링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쓸 수 있게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자 그리고 직원들까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이프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앱스트림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특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술 교육들을 이수했다라고 케이스가 저희 쪽에 레퍼런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EUC라던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AWS는 데이터 레이크 개념이 있고요. 그런 데이터 레이크를 위해서 이제 이런 센트럴 스토리지 중심으로 여러 서비스들이 이렇게 민글링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의 아키텍처를 그릴 수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궁금하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시거나 저희 쪽으로 지원 요청을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디오 케이스인데요. 비디오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을 했을 때 학생들이 그러한 온라인 수업을 듣고서 78%가 나의 성적 향상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92%가 그러한 플랫폼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추후에 학습을 이어간다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교육 쪽에서는 66%가 이제 이런 스트리밍 플랫폼을 여러 군데를 혼합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비디오 스트리밍을 두 개로 나눠보면 VOD와 라이브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녹화된 것을 스트리밍하는 것과 지금과 같이 이제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나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가지는 이제 컨선은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지 교육 플랫폼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AWS는 수많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권한들,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보안 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한 모니터링 툴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존의 교육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VOD 파일로서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여러 디바이스로 전송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비디오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AWS에서는 손쉽게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수 있게 퀵스타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빌딩 블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의 서비스들을 구축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비디오 스트리밍뿐만 아니라 저희 170개 이상의 서비스들에 대한 서비스 구축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의 이제 수많은 파트너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런 파트너들이 사스 형태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스 형태의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을 하지 않으시고서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쓰는 케이스들은 뭐 이제 이런 지금과 같이 이제 교육을 캡처를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브로드캐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규모의 이제 회의 같은 것들, 아니면 미팅 같은 것들을 하는데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AWS에서는 엘레멘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엘레멘탈 미디어 라이브와 엘레멘탈 미디어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스트리밍 오브젝트들을 변환하거나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의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케이스로 레이븐스본 유니버시티에서 한 그런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제공한 케이스들이나 노트르담 대학에서 제공했던 케이스들, 그리고 팩12에서 제공을 했던 그 가상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에 대한 케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대학 이런 연구,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W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고 빠르게, 그리고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보안적인 요건이나 컴플라이언스 요건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그 교육 플랫폼을 디지털 이노베이션 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제 학습들, 빌더스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본 교육을 제공해드리는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터 팩 같은 원클릭으로 서비스들을 빌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여러 가지 EUC 서비스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믹더 익스퍼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들 같은 것을 접근하실 수 있는 링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실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승우 솔루션 아키텍트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국내 교육 관련 사업의 그 혁신은 AWS로 수행한 사례,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랙 D2의 세 분의 강연을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맞이하다라는 주제 흥미롭게 잘 들으셨습니까?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요. 여러분의 질문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으로 발표를 해주셨던 안선주 교수님 연결되셨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고 사전에 받은 질문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정말 많아서 정리하느라 조금 애를 먹었는데요. 일단 세 분께 각각 공통의 그 질문이 있는데요. 좀 깁니다. 간단하게나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중고 외에도 대학과 기업까지 다양한 비대면 솔루션을 활용해서 많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용되는 솔루션들의 대부분이 외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이제 외국 거라는 건데, 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국내 기업도 있지만 아마존을 포함해서 구글, MS 등의 대기업이 초저가 정책으로 국내 시장을 소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공교육에서 좀 두드러집니다. 반면 국내 이 중소기업들은 그러한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이런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뭐 지금에는 양질 프로그램을 무료나 저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추후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패턴, 성취도 등의 정보를 구글이나 아마존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사와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나중에라도 유료화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이미 익숙해진 플랫폼을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IT 기업들을 위한 보호 정책은 뭐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전문 분야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나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주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한국에서는 사실 VR이 한창 각광을 받고 있다가 좀 소리 소문 없이 거의 사라져가기 했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다시 VR, AR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콘텐츠 쪽에서도 외국 쪽의 콘텐츠를 많이 끌어다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역적인 그런 특색을, 한국의 지역적인 특색을 살릴 수가 없고, 또 교육적인 그런 시스템도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인데, 사실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가 실현이 되면서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쪽에서도 이제 5G가 출현이 되면서 동시에 VR 콘텐츠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좀 강점, VR 콘텐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발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조영장 이사님, 대표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질문이 다분히 이제 정책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좀 곤란한데요. 저희도 인프라를 AWS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CDN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주로 다루는 그 IDC는 그 국내 인프라를 쓰지만 AW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API들을 굉장히 잘 구성해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컨텐츠 기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인프라에 사람을 더 투자하고 시간을 더 투자하면 저희 핵심 경쟁력을 놓치게 돼요. 저희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AWS 클라우드의 장점과 우리 국산 CDN이나 국산 인프라를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의 문제 같고요. 또 그리고 지나치게 또 한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때 이게 거꾸로 또 그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컨텐츠 기업이나 서비스 기업도 한국 기업들이 한국의 인프라하고 그 외국의 인프라를 적절하게 장점들을 이렇게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접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국산이냐 외산이냐보다는 이제 소비자를 봐야 됩니다. 소비자 학습자하고 그 학교하고 소비자의 학습 경험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써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걸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더 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뭐 지원 정책도 충분히 이제 필요하고 시기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더 빨리 달려야 되는 거는 역시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이스크림 에듀의 조은상 대표이사님,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조건 보호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발해서 좋은 거는 좀 받아들이고 좀 자극을 받아서 발전도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강승우님 한 말씀 해주시죠. AWS에 지금 계시는데요. 네. 저는 클라우드 좀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외산이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는 약간 락인의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수많은 기업들, 회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AWS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결국 저희 AWS는 도구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이 아이스크림 에듀와 같이 실제로 저희 AWS 도구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 이런 앞에 AR, VR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여러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다라고, 비즈니스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AR, VR이 조금 뒤처지는 감도 없잖아 있지만 머신러닝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한국이 굉장히 월등히 지금 잘하고 있고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결국 비즈니스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이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공통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세 분께 이제 각각 여쭤봤고요. 자, 이제 개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주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 증강 혼합 현실이 교육 환경에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가상 증강 혼합 현실에서 이뤄진 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인 교육은 어떤 과목에 대한 교육인지, 어떤 유형의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사전 질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특정 과목이 효과를 보이는 것보다는 가상 증강 현실에 맞는 그 교육 컨텐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굳이 교과서로 볼 수 있다든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 관해서는 굳이 그거를 비용을 들여서 가상 증강이나 혼합 현실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교육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그런 웹사이트라든지 해서 배우기 힘든, 예를 들어서 뭐 역사라든지 이런 필드 트립을 가야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에서는 가상현실이 월등히 더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그 책을 통해서 혹은 좀 더 수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 오감을 충분히 활용해서 배우는 그런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오래 기억에 남고, 또 시간이 흘러도 그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기존에 있던 플랫폼들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으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져서 뭐 현실과 가상이 구분이 가지 않는 문제, 이런 게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으로 현실과 구분하지 못해서 생겼던 문제들도 이제 간혹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이렇게 중독 현상이 일어날 일은 없을까요? 네, 이런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중독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같은 그 비슷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핸드폰이 나왔을 때도 핸드폰 중독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과거에는 텔레비전도 같은 그 현상을 겪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역사를 좀 보면은 책에 관해서도 활자를 너무 많이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VR이라고 해서 뭐 새롭게 중독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그 화면을 굉장히 그 눈앞에 가까이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봤을 때는 뭐 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버 시크니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속이 울렁거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그 아주 작은 문제들 빼고는 VR을 중독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 보고된 바는 없고요. 단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7세 미만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힘든 나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한 결과를 보면은 특히 4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VR을 통해서 경험한 가상현실과 현실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고래와 함께 놀았던 그런 그 가상현실의 체험이 현실에서 실제 일어났다고 믿는 어린이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현실과 그 가상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크게 중독이라는 거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VR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중독이 된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활자 중독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전 질문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조용상 대표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과 교육을 융합해서 기존의 교육 분야에 존재하는 교육 격차라든지 학습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학생 개인이 제공받는 기술적 가치, 기술적 어떤 차이가 또 다른 교육 격차와 소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새로운 기술들이 도래할 때마다 디지털 격차에 이어서 늘 나오는 것이 교육 격차인데요. 어떤 학습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그리고 늘 이런 새로운 기술이 양날의 검과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도구로서 잘 조절할 거냐에 대한 이 관점, 가치가 먼저 확립이 돼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예측 가능성이라는 예측 기술을 설명할 때 어디서부터 적용할 거냐를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학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학력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는 학생들을 제자리에 어떻게 빨리 돌아오게 할까? 자, 이것을 위해서 예측 기술을 먼저 사용한다고 하면 보편적 학생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야 될 학생들을 먼저 제자리에 놓게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입증된 기술은 보편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기술을 나중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염두에 두고 나면 컨텐츠 생산 비용이나 제작 비용도 떨어지게 되고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술로 보편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격차를 심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첨단 기술을 돌보아야 될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한다는 가치, 우선적인 가치를 먼저 확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일반화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적용하는 그 순서를 지킨다면은 이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해소하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각자 특성과 장점에 맞게 잘 자랄 수 있게 자기의 각자 적성에 맞는 직업들을 찾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우선적인 가치를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갭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면서 함께 같이 이득을 받고 또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와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 교육 분야 AI 기술 적용이 맞춤형 교육인 어댑티드 러닝에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평가, 교사의 지도 관리, 지원 등에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AI가 더 기여를 할 것이다, 또는 AI 활용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어댑티브 러닝을 좀 굉장히 협의적인 학습자 관점에서 비유로 본다면은 교수 활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댑티브 러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자원이 있어야 되고 이제 완전히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있어야 되고 분석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 활동에서 하이테크를 이용해서 하이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질문하신 것처럼 아쉬웠던 부분, 학습자에 대한 평가나 교사의 지도 관리에 그동안 못 봤던 것, 안 보였던 것들을 보고 코칭을 해줄 수가 있어서 사실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코칭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학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넌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요 분야에서 느릴 뿐이지만 넌 대신에 이걸 잘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코칭을 할 수 있으니까 어댑티브 러닝을 조금 더 이해관계자의 뷰를 넓혀서 보면 충분히 교수 활동 쪽에도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소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사전 질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날 교육산업과 에듀테크에서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산업에서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에듀테크에서 AWS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보다 넓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서 제가 세션에서 이제 그 EUC라고 하는 엔드 유저 컴퓨팅을 이용한 사례나 비디오를 이용한 사례들 같은 경우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 플랫폼에서 AWS가 제공하는 170개 이상의 서비스가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질문의 답변에 좀 근접한 답을 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어떠한 고객인지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실제로 활용을 했던 사례들 중에는 예를 들면 이제 AR 서비스인 저희 수메리안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캐릭터가 나와서 이런 피칭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다국어로 이제 서비스를 할 때에 그런 다국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저희 폴리라고 하는 텍스트 투 스피치를 통해 가지고 언어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수메리안을 통해서 이제 가상의 이런 그 학습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지 IoT 서비스 같은 것들로 학습을 위한 공간에 대한 환경 제어 같은 것들을 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한 교육 플랫폼의 접목이 지금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위라이본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 주신 게 있어서요. 제가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에 강승욱 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반대로 좀 질문해 드릴게요. 자, 그럼 교육자가 아니어도 AWS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올리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매니지드 서비스, 그러니까 버튼 클릭 몇 번만으로 쓰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 설명을 드리자면 뭐 EUC 같은 아까 설명드린 서비스들도 여러분들이 별도의 설정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그런 가상의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수메리안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서비스가 다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공계 전공을 하신 분들께서 또 이번 세션에 이번 발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단답형이에요. 굉장히 심플해서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질문이 지금 가장 유용한지 일단 제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를 폰으로 접속해도 오토데스크 같은 PC용 앱을 접속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을 위한 게 이제 EUC 서비스인 거고요. EUC 서비스를 위한 클라이언트 앱 같은 것들을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데스크탑, 모바일폰, 태블릿, 뭐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한 6, 7분 정도 더 질의응답 시간이 남아있어서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질문,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 대표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에는 AI를 이용해서 하드 스킬, 지식이죠. 영어나 수학학습과 관련된 사례는 주변에서 사례를 접할 수 있는데 소프트 스킬, 아까 한번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리더십, 의사소통 역량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에서 AI 활용 사례가 있는지 이건 너무나 정말 발전 지향적인 그런 얘기 같아요. AI로 네.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요? 예, 사례가 있나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설명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인데요. 소프트 스킬 중에 그 리더십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있지만 저는 공감 능력을 굉장히 비중 있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되게 갈등의 시대를 사실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스킬이고요.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런 리더십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공감 능력을 리더십보다 오히려 더 가중치를 높게 보는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AI가 할 수 있느냐? AI가 하기 전에 밥을 먹여줘야 될 텐데 컨텐츠가 없어요. 네, 딱 거기에 맞춰져 있는 컨텐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프트 스킬 컨텐츠들을 지금 충분히 그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이제 몇몇 가지의 그 컨텐츠들을 이제 저희 이제 시범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부터 한번 초등학생, 중학생부터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학폭 문제,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다른 문화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류의 컨텐츠들을 그 질문과 이런 경우는 서술형으로 답을 합니다. 어떤 컨텐츠가 그 프리패키지된 컨텐츠가 아니에요. 약간 반쯤 만들어진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 스킬 컨텐츠는 어떤 상황과 설명을 해주고 본인의 느낌과 생각과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자연어 처리 기술이 들어가면서 어떤 감성과 그 문장 속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그 표현력과 어떤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AI가 추론하게 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유형화를 하고 이제 추론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그 코치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 스킬 코치들이 이제 코칭하는 방법들을 또 AI가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AI가 이제 실제로 튜터처럼 도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네. 방향성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쪽에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대표이사님은 공감 능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사를 대신해서 AI를 이용한 하이터치를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로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감정적인 부분을 케어받고 있다는 그런 점까지 구현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일맥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먼저 바로잡고 싶은 거는 절대 대체가 아닙니다. 예, AI는 선생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이테크, 하이터치잖아요. 하이터치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또는 튜터들이 하이터치를 하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지 대체하기 위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먼저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고요. 그러면 AI 튜터는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접점에 있는 선생님이나 튜터의 시간적인 제약을 그 보조해주기 위해서 AI 튜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감성을 터치해줄 수 있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학습 분석이라는 기술이 주류였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감성 분석이라는 기술이 이제 주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을 같이 공감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감성을 그러면 어떻게 공감할 수 있죠? 어떤 데이터를 그러면 활용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진단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학습 성향 검사, 진로 적성 검사, 인성 검사, 창의성 검사, 태도 적성 검사 여러 가지 유형의 검사들을 비실시간적으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정서 데이터하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데이터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감정 표출되는 그 데이터들이 이질적이지만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감성 분석을 하고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얼굴에서 드러나는 감정도 추출해 본다면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감해주는 분석 능력이 있고요. AI 튜터가 공감해주는 서비스가 이제 감성 분석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디지털 테라피라 그래서 뭔가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처방전 같은 그 컨텐츠들을 이제 추천해 주기도 하죠. 음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AI 튜터는 결국 인터페이스지만 그 뒤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학습 분석에서 감성 분석으로 넘어가고 있고 AI가 선생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해주는 역할일 거고요. 디지털 테라피까지 발전이 어디까지 될지 저도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교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VR 환경과 문화 예술 교육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선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반고 입체적인 임페스토 기법 실제처럼 감상이 가능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VR 환경과 문화예술 교육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준비된 콘텐츠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이 가상세계에서도 글을 쓰거나 창의 활동을 하는 등 이렇게 주도적으로 학습할 환경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미 제가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실 VR 환경이 기존에는 혼자 즐기는 환경이었다면은 이제는 소셜 VR이 좀 더 뜨는 대세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같은 가상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뭐 글도 쓸 수도 있고 또 프로젝트도 진행을 같이 할 수 있고 음악을 나눌 수도 있고 콘서트를 뭐 갈 수도 있고 영화 관람을 즐길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들 중에 이제 더 이상 거리는 이런 물리적인 거리는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턴스 에듀케이션에 사실 VR이 많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활용한 케이스는 사실 VR에서 지금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튜터가 실제 그 가상현실의 그 모습을 하고 아바타의 모습을 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직접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저도 지금 현재 그 가르치고 있는 강의 중에 아예 VR 환경에서 같이 학생들과 만나서 수업을 몇 시간씩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들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심지어 제가 이제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도 그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트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수업 상황에 딱 맞는 영상이나 애플리케이션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VR 또한 교수자가 개개인 개발하기 어려워서 개발되어 있는 콘텐츠를 찾아 하는데요. 교육 관련 콘텐츠 얼마나 개발되어 있는지 여러 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교육 관련 콘텐츠는 요즘 한창 각광을 받고 있어서 아마 기존에 있는 콘텐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요 근래에 한 1,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몇 년 전에 같이 합병을 한 이후로부터 오큘러스에 있는 그런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스팀이라고 게임을 주로 이제 다루는 게임 온라인 마켓인데 그런데 사실 앱처럼 많은 개발자들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무료이기도 하고 또 돈을 받는 것들도 사실 그렇게 크게 비싼 앱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 관련해서 자기가 딱 가르치고 싶은 콘텐츠가 정말 거기에 맞춤 형식으로 나오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사실 지금 나아가고 있는 개발 방향은 교육자가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 아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는 아마도 교육자들이 저 같은 교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콘텐츠를 자기 주도하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의 니즈에 맞게 수업 교수 방식에 맞게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고요. 이번 세션 풍부하게 만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분의 선생님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